없이 왕실의 성만 바꾸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도 역시 고려의 것을 그대로 하되 새 나라에 맞도록 조금만 바꾸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제도는 왕을 중심으로 의정부와 육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의정부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삼정성을 중심으로 나랏일을 결정하던 최고기관입니다. 삼정성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 뒤 왕에게 보고했고 왕의 확인을 받은 뒤 각 기관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육조는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조는 의정부에서 내려온 일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하는 일에 따라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나누어졌습니다. 각 기관의 책임은 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왕의 정치 방향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의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며 왕이 된 태종은 신하의 권한을 누르고 왕권을 키우기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란 국왕이 직접 육조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세조 역시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을 제거하고 왕이 올랐기 때문에 육조의 권한을 높여주었습니다. 반면 왕의 권한을 줄이고자 했던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의정부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의정부에서 논의하게 되었고 육조 역시 의정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은 시대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체를 두고 본다면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는 의정부였으며 가장 높은 관직 역시 의정부의 영의정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을 보좌하는 여러 기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정원과 의금부입니다. 먼저 승정원은 왕과 육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왕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생기면 육조에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승정원의 임무였습니다. 일종의 국왕의 비서기관이었습니다.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을 때는 사법기관으로 반역을 꾀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죄인들을 처벌했습니다. 한편 왕에게 바른말을 하는 기구도 있었는데 바로 사헌부와 사관원 후 홍문관입니다. 삼사라고 불리던 세 기관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주로 조정을 비판하는 기능을 맡았습니다. 각 기관은 조금씩 하는 일이 달랐는데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중심 업무고 사관원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 흥문관은 왕이 전문적인 의견을 물을 때 답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관리들은 물론이고 왕조차도 삼사를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삼사가 제 역할을 해야 권력이 한 곳으로 기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수도를 관리하는 한성부와 역사책을 편찬하는 춘추관, 그리고 연구기관인 집현전과 최고기 교육기관인 청균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길도, 황해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경기란 서울, 경제를 뜻하는 길을 합쳐서 서울과 가까운 주위지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들은 도에 있는 큰 고을 이름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황해도는 황주와 회주, 평안도는 평주와 안주, 뒤에 함경도 이름을 바꾸면 함길도는 함흥과 길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전국 팔도 아래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모, 군현 등을 나눴는데 이 고을들을 보통 군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초기의 군현의 수는 약 30여 개나 됐는데 도호무사, 목수, 군수, 현령, 현감 등 중앙에서 보낸 수령들이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팔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태종 때부터 했습니다. 태종은 각 고을마다 왕의 역할을 대신할 수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고을의 왕이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제는 농사가 잘 되도록 돕고 교육에 힘쓰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한 인구를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때로는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들은 고을에서 세력을 키우는 양반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고을을 잘 다스리려면 때에 따라 양반들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했고 수령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 양반들의 세력을 꺾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수령과 지방 양반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유향소를 만들어 수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수령은 유향소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수령을 보좌하는 기구로는 육조와 닮은 육방이 있었습니다. 육방은 육조와 마찬가지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육방의 관리들은 관아의 앞에서 일을 본다 하여 아전이라고 했고, 서리, 향리, 구실라치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들은 실제로 지방을 다스리는 데 세력이 매우 컸으나, 조선시대에는 수령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그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들은 수령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걷고 부역을 불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령의 권한이 강해지자 나라에서는 수령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찰사였습니다. 관찰사는 수령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는 관리로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지, 나라 돈을 빼돌리지 않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수령을 출신구 지역에 파견하지 않거나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부정부패를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만들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조직을 갖춘 조선은 곧 호적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호적에는 가족들은 물론 거느리고 있는 노비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6세가 넘은 남자들은 호패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호적을 정리하고 호패를 만든 것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군사제도를 선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조선은 건국되기 직전인 고려조리가 말기에 군사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무신들이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전국 각지는 사병을 거는 장수들로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392년에 고려가 멸망한 뒤 정조는 장수들이 거느린 사병들을 중앙군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족과 계급 공신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채 우리 힘을 약하게 하고 왕권을 키우겠다는 것이로군. 기껏 훈련시켜놨더니 나라의 군인을 보내라고? 어림없지. 공신들의 반대로 군사권을 중앙으로 모으는 일은 어려운 고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공신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사병제도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태종은 사병을 없애고 중앙군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 일부에게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겼고 왕의 권한을 더욱 높였습니다. 중앙군은 몇 차례 바뀌다가 세조 때 비로소 오의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오의는 중앙군사조직으로 주된 임무는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의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은 오의 도청부가 맡았습니다. 이후 세조는 중앙군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군대들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는 육군과 수군이 있었으며 그 아래는 진관체계가 있었습니다. 진관체계란 각 도를 진관으로 하고 그 아래 역을 진으로 보는 지방 방위 조직입니다. 각 진의 지휘는 수령들에게 맡겼고, 농민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전투에 나가 고을을 시켰습니다. 진관체계는 대체로 작은 고을을 중심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에 적의 침입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에게 대규모로 침입하면 군사의 수가 부족해 꼼짝없이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6세기에는 진관체제를 재생방략체제로 바꿨습니다. 재생방략체제는 적이 침입할 경우 각 읍의 수령들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들의 지휘를 받아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중앙에서 보낸 장소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최대 인원을 모아서 싸웠기 때문에 1차 싸움에서 적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지역에서는 후방부대가 없어 크게 패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단 현직에 있는
관리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은 군역에서 면제되었고 노비 역시 양인이 아니라서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관직에 있지 않은데도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농민분이었습니다. 조선의 군대에는 육군과 수군 그리고 지방의 외근을 막기 위해 둔 기상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군은 소금을 굽거나 조세를 운반하고 토목 공사에 동원되는 등 가장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농민들은 대부분 수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으로 잡색군이 있었습니다. 잡색군에는 생원, 진사, 향리, 장인, 노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점차 다른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 보내는 방법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군대를 가는 대신 군대를 대신 가는 대가로 옷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관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모르는 채 눈 감아줄 뿐 아니라 아예 옷감을 받고 군열 면제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중앙군의 수는 크게 줄었고 자연히 국방력은 약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음서나 취직, 과거 등을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음서는 공신이나 이품 이상의 높은 벼슬이 있는 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가 그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은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하급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니 해도 관리를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양인이라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양만 자제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상민들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했고 특히 나라의 부역에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했는데 문과에 33명, 물과에 28명, 잡과에 46명 뽑아야 했습니다. 대과라고 부르는 문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과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소과에는 6.25 경전의 내용을 묻는 생원시와 한문 농장 솜씨를 시험하는 진사시가 있었습니다. 관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생사시와 진사시에 합격하면 생원진사라고 불리며 떵떵거릴 수 있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서 더 공부한다는 최종 관문이 문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과는 총 3차례에 걸쳐 치러졌는데 1차 시험인 초시에서는 각 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합격자를 가렸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는 최종 33명을 뽑았으며 왕이 친히 감독하는 3차 시험 전시에서는 장원급제자 3명을 가려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나온 거울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장원급제를 하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과 마을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는 합격 중에 홍패와 종이 꽂힌 어사화, 큰 양산이 일산을 주었고 왕도 술과 과일을 내려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오면 고을 수령과 아전들은 일찌감치 마중 나와 급제자를 맞이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급제자들은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광대를 앞세우며 사흘 동안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무신 관리를 뽑기 위한 무관은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 조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무과에서는 활쏘기와 달리는 말에서 창 던지기, 말을 탄 채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격구등을 평가했고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등을 시험했습니다. 무과는 자격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상민들도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과거로 주로 중인 계급의 자제들이 뽑았습니다. 잡과에서는 외국 실력을 보는 역과, 예술 실력을 맞는 이과, 천문학, 지리학 지식을 맞는 음양과, 범죄와 형벌을 담당할 사람을 뽑는 유술과 등이 있었습니다. 잡과에 합격하면 각각 사회관, 정의감, 관상감, 형도 등 해당 관청에서 기술관을 일해야 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곡식이나 특산물 등을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세금을 거둘 곡식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것이 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곡식으로 받다 보니 부피가 커서 수레로 나르기 힘들었고 아무리 빨리 운반해도 중간에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랜 조사 끝에 결국 나라에서는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 세금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먼저 조창을 만들었습니다. 조창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나르고 보관하는 창고로 배를 댈 수 있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지었습니다.
조창은 위치에 따라 강변에 있는 수온창과 바닷가에 있는 해운창으로 나뉘어졌는데 주로 포구나 나루터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구나 창이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조선시대 조서를 운반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통신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경지역에서 생긴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빨리 알려주는 봉수제도입니다. 봉수제도는 전국의 주요 산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봉수를 만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봉수제도는 세종 때 제도리로 갖춰졌는데 평상시에는 연기나 횃불을 한 개 올리고 적이 나타나면 2개, 적이 국경 가까이 오면 3개, 국경을 넘으면 4개, 전투가 벌어지면 5개를 올렸습니다. 만약 비, 바람, 구름, 안개 때문에 연기나 횃불을 올릴 수 없을 때는 대포와 뿔피리로 소리를 내거나 군사가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전국의 도로 역시 한양을 중심으로 조선 팔도의 도로가 연결되었고 주요 지역에는 역참이라는 곳을 세워 말과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가지고 있던 마표에는 지방으로 나갈 때 역참에서 쓸 수 있는 말의 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한적 한 곳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었습니다.